곡물, 국제 세계 3대 곡물 하면 뭐 세 가지일까요? 3대 곡물. 쌀, 옥수수, 밀. 아, 근데 쌀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콩. 네. 우리는 이제 주식이 쌀이니까 쌀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3대 곡물은 콩, 밀, 옥수수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콩, 밀, 옥수수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소비가 제일 많고 많이 쓰이는 건 뭘까요? 밀. 옥수수예요. 옥수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식료품, 뭐 과자, 뭐 음료수 한 1000개 정도를 딱 골라오면 옥수수, 그 중에 옥수수가 들어가지 않은 걸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코카콜라에 옥수수 들어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코카콜라에도 옥수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료수, 이제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에 거의 대부분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옥수수가 전분이거든요. 전분을 밀가루로 만들겠지만 옥수수 전분하면 그냥 옥수수라고 생각하면 돼. 감자 전분 말고 전분은 대부분 그냥 거기에 써져 있는 뒷면에 써져 있는 거 보면 전분하면 다 옥수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00개의 식품 중에 옥수수가 안 들어간 건 한 9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0개 넘게가 옥수수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것은 밀보다도 옥수수를 더 많이 수입해요. 옥수수 수입하면 뭐 이렇게 옥수수 수입한 것 중에 한 20%가 이제 그런 식품에 첨가하는 그런 것들, 나머지는 이제 80%는 사료로 이렇게 들어가죠. 곡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곡물가가 이제 제일 비쌌던 때는 2007년, 2008년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때는 모든 원자재들이 굉장히 비쌌죠. 금도 2008년이 그때 $1900 온스당 넘었었고, 은도 역시 그때 구리 가격도 그때가 최고였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작년 올해 다시 그 고점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더, 그때 고점을 다시 뛰어넘을 줄 몰랐죠.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때의 고점을 다시 회복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폭등했다. 그때도 너무 폭등해서 곡물가가 폭등된 얘가 그때 식량 위기가 돼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린 기아 위기에 직면했었어요. 이렇게 옥수수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밀가루, 대두 이런 것도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한민국이야 이제 이렇게 먹는 가격으로, 먹는 것으로 고통받는 나라는 아니라서 좀 가격이 폭등해도 조금 힘들지. 가게가 못 사 먹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뭐 남미의 이런 나라들, 이런 어려운 나라들은 그것도 이렇게 구해 먹을 수가 없어서, 돈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진흙으로 이제 뭐 진흙에다 이렇게 요리해 가지고 먹는 그런 처지에 직면하고, 뭐 그것도 사 먹어야 돼. 그것도 못 먹고 굶주리는 처지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겠나? 그때보다 곡물가가 조금 더 올랐어요. 지난달은 더 그 2008년 그때보다 한 10% 정도 더 올랐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며칠 만에 다시 또 하강을 해서 조금 숨통이 튀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이 곡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후위기, 환경위기 이런 거는 이렇게 태풍, 뭐 산불, 폭우, 가뭄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먼저 오지만, 태풍이나 이제 폭우 이런 게 먼저 오지만, 그렇게 되면 작물들이 다 아작나잖아요. 농업 작물들이
뭐 저 캐나다 뭐 40도, 50도, 미국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 쪽에 40도, 50도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작물들 거기는 쌀도 많이 생산되고 이제 우리나라 쌀은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우리 그 동북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많이 먹는데 그 중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쌀은 좀 특이하잖아. 우리가 특이한 거예요. 그 쌀에 소비하는 것 중에 우리가 무슨 미라고 하나 날라다닐 것 같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날라다니는 그 무슨 미 있잖아. 그게 무슨 미라고? 그래 알랑미라는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보지만 그게 주류라니까요. 그게 주류. 우리가 이제 약간 변방해요. 쌀 소비량이 그게 한 85%, 90% 가까이 차지하고요. 우리가 먹는 건 일본하고 이렇게 중국의 북부 일부 지역하고 우리만 이렇게 그걸 먹어요. 근데 그 생산은 또 캘리포니아에서 또 많이 한다고. 미국에서 쌀을 수입하고 막 그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곡물가가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기후 위기가 생기면 당장은 이제 환경 위기 때문에 그래 되지만 2차적으로 이제 곡물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작년 올해 곡물가가 폭등한 것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별로 안 해서 생산량이 많이 저하돼서 곡물가가 폭등했다 할 수도 있는데요. 또 환경이 나빠져서 일부 좀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쩌면 계속될 수 있다. 더 심해지는 때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산불이 일어나고 뭐 그 열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 영국도 그렇게 이번에 거기는 태풍 같은 걸 잘 안 받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영국 며칠 전에 독일이라도 이번에 영국이 엄청난 폭우가 또 내리고 그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강력한 저기압이 발생해서 비를 많이 내리는 바람을 많이 동반하는 우리나라 작은 규모의 태풍, 아니 중급 규모의 태풍이 영국에 몰아닥쳤다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기후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식량도 또한 그러다. 근데 이 식량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식량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100% 자급할 수 있는 건 쌀밖에 없어요. 옥수수 그렇게 많이 수입해도 옥수수 우리나라 국내 생산하는 게 10%도 안 될 거래요. 콩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고 수입하고 생산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자급률이 3%,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제 70년대부터 60년대 중후반부터 농촌을 떠났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70년대 가속화되고 80년대 더 많이 떠났고 막 이랬는데 우리도 70년대부터 농촌을 떠났으면 70년대 우리의 경제 수준 하면 저 바닥이잖아요. 그 말은 개발도상국인 나라들과 저성 아주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도 농촌을 떠나는 현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농촌에서 이렇게 그 농업을 해서 버는 게 없다. 거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빚만 더 는다더라. 이제 저는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약간 이제 중산층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써내는 게 있어. 자기 집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 중산층이라고 체크를 해서 냈지. 우리 집이 시골에서 이렇게 부여촌에서 거기에서 농사짓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집이 중산층이라고. 그때가 90년대 80년대 중반인 것 같은데요. 초중반인 것 같은데요.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 이상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지금에야 이제 중산층의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참 바보 같았네. 그때 중산층이 아니라 우리는 좀 그런데 다시 쌀 얘기, 곡물 얘기를 해야지. 딴 데 가지 말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전 세계 곡물을 장악하고 있는 4개의 기업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터넷도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그런 뭐 구글은 많이 쓰지만 그런 것들을 보다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자생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구글이 장악하고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그랬잖아요. 곡물도 그래. 곡물도 세상에. 이 곡물도 미국에 있는 이제 이렇게 AMD나 번지나 또 이렇게 그 카길 같은 이런 대기업이 전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뭐든지 다 비싸지잖아요. 물가가 이제 높아지는데 곡물가는 그렇게 안 높아지는 거예요. 가만 보면 곡물가도 높아져야지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산을 해서 내다 팔면 그걸 수익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곡물가는 별로 안 높아져. 사실 전 세계가 이렇게 그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면 곡물가가 약간 높아도 괜찮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일수록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농사를 잘 안 지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되니까. 오히려 농사를 짓는 비용이 더 들어. 농약을 살포를 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농약은 어떻게 사? 비료를 어떻게 사? 비료값과 농약값이 수확해서 내다 파는 것보다 더 비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3세계 국가하고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도 농사를 잘 안 지려고 하고 거의 그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ABCD라고 불리는 세계 이렇게 4대 곡물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종자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종자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후진국에서도 농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진국일수록 농업하기 유리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미얀마 같은 데는 쌀을 되게 많이 생산하고 2모작, 3모작까지 가능하고 엄청난 평야가 많잖아요. 그러면 미얀마에서 쌀을 많이 생산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데 팔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얀마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쌀을 생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쌀이라는 게 무겁잖아. 엄청 크잖아. 큰 데 비해서 이렇게 도매가는 얼마 비싸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물류가 중요해요. 물류 인프라, SOC 산업이 기반 산업이 잘 돼 있어야지 쌀을 생산한 거를 수거를 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 미얀마 같은 나라는 그런 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돼 있으니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반면에 미국 같은 데는 일찍부터 농업이 대단위로 옛날에는 이렇게 18세기, 19세기 이런 때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유럽에서 식민지에다 엄청나게 넓고 큰 농지를 개발을 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잖아요. 미국도 이제 이렇게 일찍부터 남부 지역에 엄청나게 대단히 농업을 했다고요. 흑인들 데려다가 했고 흑인들이 없고 나서는 그대로 기계화로 지금은 비행기로 이제 농약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인공위성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으로 관찰을 해가면서 농사를 짓는 게 미국이에요. 보면 세상에 인공위성으로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것도 한참 몇십 년 전부터 위성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작물 현황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해서 했던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이렇게 그 곡물들의 그런 이제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을 그 뭐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개발을 잘 해서 씨앗들을 개발을 잘해서 생산량을 굉장히 늘리는 거죠. 옛날에는 그 1평방미터에 0.5kg 정도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를 지금은 5kg. 그러니까 30년 전보다 지금이 생산량이 10배나 확대됐다라고 그래요. 옛날보다 생산량이 많이 증가한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벼도 이전 벼하고 통일벼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벼 생산량이 확 증가된 것처럼. 근데 후진국에서는 이런 게 안 돼. 종자를 개발하고 막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도 안 되지. 종자 개발도 안 되지. 또 이것은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폭이 크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정부 지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같은 데는 정부 지원 빵빵하게 해주지. 또 위성으로 막 이렇게 하지. 또 몬타나 같은 회사 이런 회사에서는 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옥수수가 저기 가면 이제 멕시코 이런 지역에 가면 옥수수가 띄엄띄엄 나는데 요거는 가득 해가지고 이만하게 팔뚝만 옥수수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데가 거의 원산지거든요. 옥수수. 원래 남미의 옥수수가 원산지예요. 남미 중미가. 그래서 멕시코 같은 나라는 옥수수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 옥수수로 요리하는 그런 걸로 다 먹고 그러는데 그런 자기네 나라가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농민들은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종자를 또 이렇게 자기네 종자가 안 되니까 사온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작물이 잘 재배될 것 같아도 한두 해 재배하고 나면 그걸로 또 다시 재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몬타나 같은 종자 개발 회사들은 종자를 자기네 얼마나 종자가 발전됐는지 본래 여러분들 옥수수 다 지어봤잖아. 콩도 다 지어봤잖아요. 그 작년에 했던 것들을 종자로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다 먹어버리잖아. 쭉쭉쭉 다 까먹잖아. 보면 쪄먹고 그 다음날 그 뚝 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다 심으면 똑같이 또 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굵고 잘생긴 옥수수 그걸 씨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심잖아? 안 돼,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몬타나에서 다시 사야 돼. 종자를 다시 사야 돼. 감자도 그렇잖아요. 감자도 여러분들 지어봤잖아요. 작년에 수확하고 종자를 따로 남겨놓잖아. 그거 해가지고 이제 반쪽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밭에다 감자 심고 막 그러잖아요. 고구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감자고 엄청 커요. 몬타나 이런 데서 개발을 잘해가지고. 근데 그거 들여와가지고 하면 안 돼. 정말. 올해는 되는데 다음에는 안 돼. 그러니까 유전자 개발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자기네 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초밥을 먹으니까 초밥이면 밥이 엄청 밥이 그 생선도 중요하지만 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은 이렇게 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 것이 좀 비싸도 자기네 나라 걸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 쌀 생산량이 푹 줄고 구하기가 어렵다잖아. 그런 것이 전 세계 각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해도 이것이 자기가 먹을 것 같으면 이제 우리 텃밭짓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다 팔 용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식량 위기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거대 기업들, 공농 기업들 때문에 각국의 식량 상태가 다 불량해졌어요. 사실 뭐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잘해서 좋은
그 종자를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려서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또 아시아의 땅도 얼마나 이렇게 넓어요. 이런 땅들에서 이렇게 넓고 크게 잘 재배를 해가지고 하면 사실 인구가 100억이 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점 상황은 어려워져요. 옥수수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막 이렇게 상승하고 그러면 또 힘든 게 농업 중에 축산업이 또 큰 타격을 받아요. 축산업에 이렇게 소를 키우는데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은 사료 비용이죠. 사료를 줘야 되잖아. 소에다 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 사료가 뭐겠어요? 다 옥수수가 한 3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옥수수 가격 올라가면 사료 안에 들어있는 게 옥수수만 있겠나?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다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해서 그런 사료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고 사료 가격은 올라가는데 소값은 또 내려가고 소값도 그러면 소 가격이나 돼지 가격도 올라가면 아니 그 시장은 올라가 그런데 도매로 파는 데는 이제 가격은 쳐주지 않아. 참 그래서 축산업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식량 위기라는 것들은 현실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보전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미 이렇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계점이라면 우리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사람이 내뿜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자동차에서 내뿜는 게 없더라도 그게 제로가 되더라도 지구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의 그 지점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바다하고 관계가 있죠. 바다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양이 적지가 않은데 지금 바다에 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바다가 따뜻해지면 바다에 안에 있는 식물도 산호는 거의 다 죽었다잖아 보면 태평양에 엄청나게 산호들이 있는데 그 산호가 지구온난화를 해가지고 산호가 죽어요. 산호가 배출하는 산소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해조류에서 배출하는 산소량, 이산화탄소 소비하는 양이 굉장히 많고 또 바다가 따뜻해지면 고기들이 폐사를 하게 되는데 그 폐사된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또 하게 돼요. 이산화탄소 흡입량 줄고 배출량은 많아지고 또 빙하에 들어있는 에탄올, 메탄올이라고 해야 되나? 메탄가스가 엄청 또 많이 빙하에 들어있거든요. 빙하가 지난 20년, 30년 사이에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30% 이상 사라졌어요. 100년 사이에 30% 이상 사라진 게 아니라 2020년부터 20년 동안 그 전에도 빙하가 녹았는데 20년 동안 30%의 빙하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는 10년 동안 50% 더 사라질 거거든. 그래 되면 그 속도라면. 근데 빙하에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배출을 하게 되고 시베리아 동토 지역이나 그린란드 동토 지역 이런 캐나다 동토 지역 이런 데 동토의 지역에 있던 메탄가스 이런 것들도 분출을 하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공장을 하나도 안 돌리고 자동차를 하나도 쓰지 않고 전기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아도 이러면 저절로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지점에 거의 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과학이 발달을 해서 공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달인가 저기 그 중동의 어느 나라인가 뭐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사우디던가 어느 나라인가 날이 너무 덥고 그렇다면서 인공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냥 적은 양이 아니라 수천 톤, 수억 톤의 비를 내리게 했는데요. 그것은
인공비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구름이 조금씩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인공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 예전보다 많이 발달했어요. 중국이 그 기술이 세계 제일이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도 오래전부터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인공비가 거의 성공적으로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 15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보면. 그 기술이 더 발달하면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이런 사막들도 없어지고 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또 어려운 게, 사하라 사막에 있는 나라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인공비를 못 내려.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아직은 기술이 그만큼 이제 조금 더 10년, 20년, 30년을 더 지나야지 저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도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기술 발달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다른 걸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마치 수소도 비슷한 거예요. 물을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어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물을 개질해서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촉매제가 백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백금이 비싸니까 백금을 넣어서 수소를 생산하면 그 너무 수소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생수소밖에 하질 않아요. 화학단지 이런 데서, 철강 이런 데서 나오는 부생수소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수소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쩌면 진짜로 물에서 수소를 개질해서 이제 그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좋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이런 것들도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로 그거를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개발하는 속도보다 온난화 속도가 더 빨라져서 그것이 이제 서로 안 맞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라면을 집에 얼마큼 싸놓아야 되나? 쌀을 이렇게 1년치를 싸놔야 되나?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우리 개개인으로 대비하는 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최소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인지하자. 그래서 기후 위기가 생기면 식량 위기도 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식량에 대한 대책이 정부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식량을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쌀 같은 경우는 흉년만 딱 들어도 쌀값이 갑자기 폭등하게 돼요. 왜냐하면 쌀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같은 쌀을 생산하는 데는 별로 없으니까요. 쌀 생산량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흉년 한 번만 들어도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 역시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그 농업 생산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또 다른 농업들, 쌀 말고도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또 밀 같은 이런 작물들, 기본 작물들을 또 생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유망한 이제 직종이 농업이라는 말도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더 발달되고 또 그것이 농업에 접목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면 농업도 충분히 이렇게 유망한 직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해가지고 미안해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중에는 이제 아까 말한 AMD라든지 카길이라든지 번지라든지 이런 거기에 미치진 못하지만 우리나라 회사들도 곡물 쪽에 투자를 한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이런 데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은 저기 그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이제 이렇게 대형으로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거기에서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20% 정도, 밀 생산량의 몇십 프로 정도를 거기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생산을 해요. 거기에서 있는 대기업의 지분을 많이 이제 굉장히 반 이상의 지분을 획득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데는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들고 와가지고 라면 회사, 농심이나 삼양사나 이런 데다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렇다 하고 있죠. 그럼 참 다행이에요. 페노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곡물 관리하는 그런 회사의 지분을 이제 이렇게 취득해서 거기에 역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의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경영권에 참여할 수가 있고, 경영권을 참여하면 위기 상황에 먼저 우리나라 기업에 먼저 우리나라가 먼저 수입을 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식량 위기에 대응을 조금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기업들이 잘해야 되는 거지만 역시 정부와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